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아침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한 매도세가 시장을 흔든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올라주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한 매도세도 나왔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키워갔고 마감을 조금 앞두고는 상승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우지수만 성공했습니다. 0.11%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이 오늘 낙폭이 깊었습니다. 0.73% 하락, S&P 500도 0.39%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초록불을 켠 섹터가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섹터의 강한 급락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1.4% 빠진 가운데 브로드컴도 2% 넘게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오늘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인텔도 4%대 약세, AMD도 3% 가까운 약세, 샌디스크까지 7% 넘게 빠지면서 오늘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이유, 이 반도체의 약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종목별로 좀 혼재된 흐름 나타났고요. 좋은 흐름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금이 좀 리밸런싱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늘 섹터가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빠지면서 아마존은 올랐고요.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이 다소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흐름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 쪽 흐름 좋지 않고요. 오늘 유가가 급등했지만 에너지주 쪽으로는 조금 섹터 안에서도 엇갈림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오늘의 히트맵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이슈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전쟁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5주 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이 주요 수송로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핵심 변수는 시장의 인식이 변환을 했다는 점인데요. 더 이상 단순한 전쟁 뉴스로 보지 않고 이제는 실제 공급 충격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오늘 중동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어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란 의회의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통행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했고요. 일부 국가 선박이 통행 제한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제 유가의 급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TI가 $100 선을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108달러 선입니다. 각각 4%와 2%대 상승을 했는데 100달러를 재돌파한 브렌트유 좀 중요했고요. 전쟁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가의 급등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키우면서 시장에는 압박을 하는 구조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을 확대한 요인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급락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가의 상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고요. 결국 시장은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를 가장 높게 받는 섹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미리 파는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시장을 누른 가운데 이 반도체 급락이 오늘 나스닥의 하락을 키웠다라고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살짝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의 충격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전했고요. 하지만 통화 정책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오늘 시장은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고용 이벤트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졸트와 ADP 그리고 금요일 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은 고용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종목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M7에서 반도체를 제외를 한다면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메타 0.23% 하락했는데요. 이 사실 장중 내내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대략적으로 전부 다 이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메타가 일부 국가에서 인스타그램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한 달에 $1 남짓한 돈을 낸다면 스토리를 몰래 볼 수도 있고요. 스토리를 오래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덕분에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방을 해낸, 방어를 해낸 메타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 구글 0.23% 하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이었는데요. 이 아마존은 소매 유통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키뱅크가 이 작년에 미국 온라인 매출의 0.4%가 AI 플랫폼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2029년에는 무려 10%까지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대를 상당히 높였고요. 이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0.61% 상승했습니다. 심층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AI 기능, 이 크리티크와 카운실을 공개를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카운실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게 이 AI들, 그러니까 오픈 AI와 이 챗 GPT와 같은 여러 가지 AI들과 협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주들에게 있어서 AI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소프트웨어주들도 잇따라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오늘 반도체단이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메모리주들이 강한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전거래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잠깐 좀 반등세를 보였었던 메모리주였지만 계속해서 이 구글 터보컨트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구글의 터보컨트 때문에 메모리주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가 더 이상 이 업황을 타는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글 터보컨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서 역시 이 메모리주들은 어쩔 수 없는 사이클주에 불과하구나. 또다시 메모리 수요가 낮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에는요, 이 DDR5의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등 이런 D램 가격 상승이 꺾일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악재도 있었는데요. 트렌드포스가 올해 노트북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14.8%, 거의 마이너스 15% 가까이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 PC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건데 당연히 PC 출하량이 준다면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메모리 가격이 그동안 너무 크게 오른 나머지 제사를 깎아먹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오늘의 급락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주들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극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개별적인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거래일 클로드 미토스 여파로 급락을 겪었었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CEO가 $1,000만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극적으로 반등하게 만든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 사이버 보안주들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켜줄 만한 보고서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울프 리서치가요, AI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버 보안 리스크들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사이버 보안주들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기사 회생이 되는 기회였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이란 정세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알루미늄 생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좀 감행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밤사이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기업 알코아의 주가도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주들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하루였고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의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 혼조세를 불러온 3대 지수였었는데요. 먼저 WTI 배럴당 $103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려 4% 이상 급등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 긴장감이 좀 부각되면서 9원 가까이 올랐고요. 비트코인과 금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이라는 파월 의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덕분에 이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By 2024, you had the economy growing at 2.5%. You had inflation in the 2 plus a few tenths on a 12-month basis by the end of the year. And you had the employment market. You still had the labor market at essentially full employment. So I would call that a soft landing. We had it there. Then since then, we've had to face a much smaller source of inflation, which is the tariff inflation is visible, and we think it's really just a one-time price increase. That's been our thinking since the beginning. Right now, we think it's adding somewhere between 0.5 and a full percentage point to inflation. But that's a much smaller thing than we saw during the pandemic inflation. And, and of course now we're facing events in the Middle East which will certainly affect gas prices, and we feel like our policy is in a good place for us to wait and see how that turns out. You mentioned private credit. So private credit is something, as you guys are probably following, it's a relatively small part of a very large asset pool. We're watching it super carefully, as everyone is. We're talking to the people in the industry and investors and everything. I think we understand it. We're monitoring it.
for looking for things that might lead to greater contagion or greater losses or connections to the banking system. And we're going to do that. You're not going to hear people say, "Oh, there's no problem here," because that's a jinx. But nonetheless, it's something that we're following very carefully.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출발합니다. 오늘 이 유가가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죠. 이 종전해 보셨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 부분 시장에 안도감을 줬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힌 하루였다는 점 맥락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재료 먼저 봐야겠죠. 이 미국이요, 이란의 석유를 무기한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유가 관련 리스크는 확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이란의 법정 맞대응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과 협상 중이며 합의가 불발될 시에는 하르그 섬의 인프라를 폭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상황은 급격히 반전됐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석유 산업을 무기한 통제하길 원한다는 초강수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WTI가 전일 대비 3.7% 오르면서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했고,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 500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우지수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이유, 이 파월 의장이요, 모두의 불안을 깨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선은요, 올해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없을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일축시켰고요. 이 최근에 금융권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재료죠. 사모신용도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의 공포를 달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하버드대 강연에 나선 파월 의장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장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시장에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이라면서 성급한 긴축으로 경제를 억누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지난해부터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사모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인 시스템적 사건으로 번질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했고요.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나오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 테이블 위에서 치웠습니다.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지난주에 30%를 넘겼었던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5.5% 수준으로 단박에 급락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또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뉴욕 증시가 하락폭을 대거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반도체단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는 하락폭을 지켜낸 이유, 바로 이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급락세를 보였었던 사이버 보안주들 AI 종말론이 부각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이 평가가 단박에 뒤집히는 리포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최근 AI 대체 우려로 급락했었던 사이버 보안주들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Zscaler,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 이상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장중 4%의 강세에 이어서 2.84%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반등의 열쇠는 월가의 시각 변화인데요. 울프 리서치는 엔트로픽의 미토스와 같이 최근에 등장한 고성능 AI 모델들이 전례 없는 사이버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로 무장한 해커들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공격해온다면 기업들은 결국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강력한 AI 보안 솔루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어설프게 섞어서 쓰던 기업들마저도 대형 보안 플랫폼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 역시 해당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AI가 사이버 리스크를 증가시킬수록 강력한 플랫폼을 갖춘 보안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올해 들어서 20% 넘게 하락했던 관련주들이 일제히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주들은 잇따라서 급락세를 보였었죠. 특히나 메모리주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이 역시나 구글 터보퀀트의 여파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을 시도하던 반도체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주의 선봉에 있는 마이크론 10% 가까이 장중 폭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터보퀀트를 공개했죠. 이 기술이 등장하면서 AI 시대 덕분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른바 이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균열이 같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고객은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 기술을 찾기 마련이죠. 업체들은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는 사이클 우려가 재부각됐습니다. 또 여기에 트렌드포스가 올해 노트북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14%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요 둔화 이슈도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반도체단 전체의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헬륨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차질 우려가 불거졌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 설계와 장비주들까지 모두 일제히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 델의 핵심 임원들이 지난주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일종의 부담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의 투매를 부채질했고요.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밀리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개별주 이슈로 가보자면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은 편치 못했는데요.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테슬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일론 머스크와 델라웨어 법원의 해무금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머스크와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판 3건을 맡았었던 맥코믹 판사, 결국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머스크 측은 맥코믹 판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상당히 편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 판사는 편향성을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언론 주목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머스크와 법원 사이의 깊은 불신이 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주말 사이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에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배상금 규모만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대에 달할 전망인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의 관리 부실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주가가 오늘 1.6% 가까이 밀렸습니다. 여전히 터보컨트 이슈 그리고 유가 급등 이슈에 편치 않은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불안불안한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이네요.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간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먼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의 약세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급락을 만들었고요. 한편 유가가 급등했지만 에너지 섹터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어저께 어떤 그 외국 애널리스트 발언 나왔잖아요. 10% 정도의 하락은 원래 있었던 건데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뭔가 민감하게 네. 뭐 아마추어 뭐처럼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 뭐 이런 저희가 나오던데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이란 침공이 없었다더라도 그럼 안 빠졌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침공이 없었더라도 지금 반도체 씬에 호재가 아닌 악재가 굉장히 큰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동안 HBM이 승승장구를 했던 이유는 엔비디아 GPU든 마이크로소프트 칩이든 무슨 구글의 칩이든 어쨌든 그 옆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에 HBM만이 탑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부르는 게 값이었고 HBM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범용 D램 가격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낸드 네. 플래시까지 자극을 하면서 샌디스크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구글이 파워컨트라는 걸 출시하면서 뭐 이제 6분의 1의 지금 힘으로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란 침공이 없었더라도 저것은 그동안 지탱해왔던 어떤 반도체의 어떤 골격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적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중국 그 LLM 뭐였죠? 그거 처음에 딥시크. 네네. 딥시크 나왔을 때 한번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시덴스란 게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좀 그 강화하려고 하는데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가 그 싸우는 장면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우리 영화 끝났다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반도체 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적이 된 거죠. 더 커진 저렇게 거죠. 저렴한 저기 비용으로도 훨씬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상으로는 똑같은 토큰으로 6초 정도 만드는데 그 시덴스는 15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충격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강한 매도세 속에서 특히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급락이 눈에 띄는 오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비만약이 식탁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덜 먹고 그 대신에 제대로 먹는다. 여기에 먼저 움직인 게 맥도날드인데요. 고단백의 승부수를 띄운 맥도날드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네. 캠프친스키 그 깨장 먹방 보셨나요? 아, 깨장 먹방 봤습니다. 논란이 아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GLP-1 비만 치료제 확산해서 뭐 자기가 비만 치료제 혹시 먹고 있었나요? 글쎄요. 난 그렇게 맛이 없게 먹는 걸 처음 봤네. 그 뭐 이 치킨 버거는 아니었어요. 아치버거라고 우리나라에 안 나왔는데 네. 그 맥도날드가 골든 아치잖아요. 두 개가 웃고 있는 모습. 네. 아, 모르셨어요? 그 골든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골든 아치버거가 새로 나왔는데 CEO가 그거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씹어 먹은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맛이 없게 먹는 CEO의 모습을 보고 누가 먹겠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네. 버거킹 CEO가 딱 올렸잖아요. 자기가 먹는 모습을.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찔렀는데 이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전 이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해가 가긴 해요. 비만 치료제 확산으로 혹시 저분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어가지고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렇게 깨장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소비자들이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는 우리는 치킨 샌드위치랑 치킨 텐더도 출시될 예정이니까 네. 우리는 이런 그 소비자의 변화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친스키가. 네. 자, 그다음에 펩시코는 그럼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그 옛날에 그 뉴욕 시장 그 삼선 도전했던 그분 있어요. 룰이 뭐 기억이 안 나지 이름이. 뉴욕 시장 삼선했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강력하게 한 게 뉴욕 사람들이 너무 뚱뚱하다. 그래서 햄버거랑 콜라를 저기를 했어요. 막 단속을 해서 그때 맥도날드랑 펩시콜라, 코카콜라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시장의 그런 적인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뚱뚱하고 이런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운동하면서 살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제가 잘 나오니까 이걸 먹어가지고 그냥 살을 빼려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동해서 빼던 시장이 뭐 단속을 해서 빼던 이런 네. 경구형 치료가 확산해서 빼던 지금 이 음식료 업체에게는 이게 악재예요. 그래서 이제 펩시코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작은 사이즈랑 멀티팩을 판다. 작은 사이즈는 포션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용량을 줄여서 작은 사이즈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그냥 500ml 먹는 것보다 350ml, 250ml를 먹으면은 뭔가 내가 살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팩으로 막 250ml짜리 10팩을 파는 거예요. 이제 코스트코에서 막 이런 걸 사는 거겠죠. 네. 근데 결국에 더 많이 먹어요. 결국에는. 그런가요? 그쵸. 500. 여러 개를 아니, 이게 선택했어요? 눈속임이거든요, 이게. 네. 마케팅, 펩시코나 맥도날드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네, 비만 네. 치료점에 자기 매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티팩 강하고 포션 스트레이지 작은 사이즈 내놓는 게 전략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눈속임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일단 저희가 펩시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 히트맵에서도 보니까 이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흐름이 좀 괜찮아서 펩시도 상승을 했네요. 네, 뭐 방어주가 역시 저기 했죠. 네. 방어 능력을. 음식료 제약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음식료 제약,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 보험이랑 철도가 중심이긴 하지만 데어리퀸이라던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런 것들 투자라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들이 주요 저기가 많아요. 음식 회사가. 네.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펩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펩시코가 지금 뭐 아주 저기 건강한 종목이죠. 굉장히 동그랗네요. 그리고 농촌에서. 펩시코는 사실 이 지금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우리가 맨날 무슨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맛있는데 이거 누가 먹어 하는데 그렇죠? 뭐 인터넷에도 많더라고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코카콜라밖에 안 먹어가지고 펩시콜라 병에다가 코카콜라 담아놓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펩시콜라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또 반대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는 그 빨간색 마크랑 그 병 디자인 뭐 이런 것에도 이미 거기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펩시코가 이 코카콜라에서 뒤진 거를 그럼 어디서 코카콜라에 뒤진 부분을 어디서 만회했느냐? 다른 차 종류. 그 다음에 이 과자 부분. 일부러 여러분들 레이즈라는 감자칩 아시죠? 전 예. 짜서 너무 짠데 어쨌든 그 레이즈라는 과자 부분에서 저희 여기서 완전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종합식품회사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펩시코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그리고 지금 뭐 펩시코나 코카콜라나 솔직히 그 원재료에 대한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공개 안 돼 있거든요. 뭐 스위스의 비밀 금고에 넣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못 열어보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되게 싼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막 유류비도 오르고 막 여러 가지 오르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근데 저거는 진짜 원가가 엄청나게 싸서 별 타격이 없지 않나. 코카콜라, 펩시코가. 그래서 큰 어떤 하락은 없었습니다. 큰 하락은 없었고요. 지금 156달러 정도 지금 위치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뭐 매출도 항상 뭐 비슷합니다. 큰 어떤 저기는 없어요. 큰 움직임은 없고요. 항상 보면은 3,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개 분기 중에 13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025년도 4월 달 이 어닝 실적도 조금씩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자, 174.07달러 나와 있고요. 11% 업사이드 나와 있고 15개 의견 중에 7바이에 8홀드. 좀 홀드가 많네요.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그렇네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비만약 시대를 맞아서 양보다 질 중심 소비 변화에 맞춘 식품업계들의 메뉴 구조 자체가 바뀌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펩시코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식품업계 쪽에서 시그널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삼양식품이죠. 아, 요즘 핫하죠. 예. 요즘 핫한가요? 네, 뭐 아니, 외국에서도 많이 좋아하니까요. 그거 삼양식품 말고 이 제품들.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적인 측면 볼까요? 주가가 한때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이 조금 적이 될 수 있겠죠. 강한 지지력을 보일 수는 있겠죠. 아, 오늘도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가 너무 급락을 해버려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해운, 비료, 농업 이런 쪽 소형 테마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음식료, 제약, 바이오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방어 능력 정도 그 정도로 버티기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상대적으로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아, 있어 보입니다. 네. 참 최근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던 삼양식품인데요. 뭐 간밤, 반도체 지수의 급락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은 다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는 삼양식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AI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인데요. 월가가 유망주를 콕 찍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사이버 보안 5대 유망주를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 원래 그 AI가 성장할수록 보안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타격을 받은 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까지 영향을 미쳐버렸잖아요. 다름 아닌 클로드의 네. 미친 어떤 활약 때문에 아니 클로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뜬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오픈 AI의 챗 GPT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썼잖아요. 구글의 레드 코드가 걸리고. 근데 구글이 역시 그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챗 GPT가 저물고 그 뒤에 클로드가 나오면서 클로드가 지금 LLM에 어떻게 보면 거의 1순위로 자리 잡았어요. 제미나이랑 클로드가. 거기서 이제 클로드 코 서비스 나오고 그리고 엊그제는 또 이제 뭐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어떤 프로젝트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럼 보안 소프트웨어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타격을 또 입었는데 네. 어제 일단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 역시 AI가 굉장히 성장을 하다 보면은 보안 이슈가 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면은 이 그렇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너무 무서워서 네. 이게 딥페이크가 옛날에 그 어색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속아버릴 정도의 그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네. 정말 보안이 철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앞으로 저는 금융사고나 이런 해킹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AI의 성장과 함께 보안 이슈 이거는 계속 모멘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2026년 유망한 사이버 보안 주식 5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기업들 한번 볼까요? 네, 며칠 전에 3월 23일부터 3월 26일 날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RSA 컨퍼런스 2026이라는 게 열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연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행사인데 여기에 보안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최신 트렌드 및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SA 컨퍼런스 2026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해서 올해 유망한 사이버 보안 주식 5선을 선택을 했네요.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이 3개를 일단 주력으로 꼽았고 네. 2개를 더해가지고 세일포인트랑 센티널 1까지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네. 저희가 보는 건데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같이 IT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 섹션에 들어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워낙에 커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라클이라던가 팔란티어도 저기 속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근데 지금 최근에 오라클이라던가 팔란티어 주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오라클은 파인9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급락을 해버렸고, 이 지금 팔란티어도 급락을 했다가 이 지금 이란 전쟁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등을 조금 했는데 어제 또 다시 급락을 했어요. 네, 3%대 반면에 빠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는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로알토랑 더불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도 같이 이 지금 어제 강세를 보여서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도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는 어제 좀 강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아주 건강한 주식이거든요. 얘도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튼튼하고 미래 실적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결국에는 지금 줄줄 흘러내렸지만 이게 월봉으로 긴 시계열로 보잖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네. 들어가지고 조금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것들은 실적에도 나타납니다. 아까 펩시코는 매년 계절적인 특성이 뚜렷하거든요. 3, 4분기에 조금 실적이 좋은데 그게 매년 우상향은 안 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근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그냥 딱 눈으로 보기에도 막대 그래프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22년부터 26년 만 4년 동안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다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꽂아 넣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2분기 실적이네요. 얘는 2월 18일 날 나왔고 2.59 빌리언 달러로 매출 0.48%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나왔고 마진이 상당히 좋네요. 주당 순이익이 0.76달러, 예상이었는데 1.03 나와서 무려 35.53%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모두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의견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213.62달러인데 평균 주가 컨센서스가 여기서 무려 40% 가까이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 엄청나게 지금 증권가에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견 자체도 너무 셉니다. 28 바이에 투 홀드, 스트롱 바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란 침공 사태가 없었으면은 이런 하락도 용인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로알토는 지금 정말 기회가 아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AI 시대 핵심 인프라가 결국 보안인 상황입니다. 뭐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주가 흐름의 컨센서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을 받을 종목은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우리나라 종목은 S2W라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하고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한 번의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는 어떤 아. 측면에서 사실 신규 상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뻥튀기 상장을 하는 바람에 첫날부터 주구장창 빠져서 평생 못 오르는 종목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종목을 증권사들이 협력을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나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S2W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AI 씬에서 이 지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제 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일단 보안주가 조금 오늘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했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S2W를 뽑아왔습니다. 아, 네. 뭐 신규 상장을 한 S2W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쪽으로 좀 섹터의 흐름이 계속 좋을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보안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너무 캐파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네. 지금 다 소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이게 뭐 미국 시장에서 활약을 하거나 삼양식품처럼 해외에서 뭐 이런 활약을 하는 저기가 아니어서 좀 강하게 섹터별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보시면은 막 10,000원 넘는 게 없어요 일단. 그 1,000원, 500원짜리, 2,000원짜리들이거든요. 뭐 그 가격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500원이라도 시가총액 뭐 1조면 모르겠는데 500원, 600원짜리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이 크게 이제 바운더리로 큰 뭐 어떤 보안 섹터로 AI 보안 관련해서 움직일 파워는 적다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뭐 튀는 종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조금 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인프라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로 전환을 하는 시대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관련주들의 시총이 좀 작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희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블룸버그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처럼 ADR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그 이슈를 삼성전자가 그대로 좀 따라가야 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거겠군요. 한번 예. 자세한 내용 보시죠. 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ADR 발행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뛰었는데 그렇다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왜 그 ADR 발행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특별히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면서 그 주장을 강력하게 좀 전에 나오신 아티산 파트너스는 뭐냐면 하이닉스는 없어요. SK하이닉스 주식은 없고 삼성전자만 투자한 그 펀드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ADR을 발행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익이 좋아질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블룸버그에도 강력하게 인터뷰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하이닉스의 ADR 상장 참 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블룸버그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긍정적으로 예. 평가했겠죠? 당연히 이제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ADR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NPS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주문할 수 있듯이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도 그 스마트폰으로 SK 하이닉스 주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겪고 있는 저평가를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뭐냐면은 어저께 블룸버그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도한 내용인데 빨간 선이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이고 가장 밑에 깔린 회색 선이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주가인데 무엇으로 비교했느냐? 이쪽에 이제 Y축을 보시면 이제 PE 레이쇼라고 보이죠? 네.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PBR에 대한 가치가 다른 샌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30배 육박하는, 25배 육박하는 많이 떨어진데 불구하고 이 정도 육박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들보다도 훨씬 낮은 곳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그러니까 제일 큰 경쟁자죠.
그 마이크론과 어떤 그 PBR, PER 레이쇼에 대해서 그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이제 반영됐다 봅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 하이닉스도 하는데 시총 2등 기업 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삼성전자 왜 안 하냐 이런 맥락에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ADR을 갖다가 수용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블룸버그 측에서 ADR 상장으로 좀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던 실제 사례도 제시를 했다면서요. 아무래도 좀 비교가 편한 TSMC를 좀 사례로 들었겠죠. 예. 그 사실은 ADR 상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SK그룹의 SK텔레콤도 일찌감치 이제 ADR 상장했습니다. 실제 그러나 SK텔레콤 입장에 큰 어떤 수혜는 없죠. 왜냐하면 통신주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시장의 어떤 뭐 통신주가 뭐 갑자기 올해는 10%, 내년에 10% 그렇게 매출이 올라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모든 이제 가입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SK텔레콤의 ADR 상장은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임팩트는 없었는데 다만 TSMC를 비교해 본다면 TSMC는 97년에 이제 ADR 상장했는데 당시에는 5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쯤에 한 6천억, 7천억 정도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씩 TSMC ADR 물량을 늘리면서 현재는 얼마냐? TSMC ADR만 봤을 때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이 정도로 TSMC ADR을 상장해서 TSMC의 본토인 대만의 가까운 그대로 있고 ADR 상장을 말미암아서 TSMC 전체적으로는 시총이 4조 달러가 팍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SK하이닉스가 이제 노리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다면 왜 굳이 삼성전자가 이걸 회피할 필요가 어디 있냐? 삼성전자도 수순을 밟아서 ADR 상장이라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그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ADR을 상장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좀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지 이 메커니즘 자체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블룸버그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쉽게 자기의 어떤 보유국 본토에 투자한 다른 종목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르게 중요하게 제시한 대목이 뭐냐면 블룸버그는 미국 상장 주식을 추정하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ETF 시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ETF 시장에 대해서 그 미국의 본토의 주식에서만 ADR을 포함한 본토 주식에서만 추정하는 ETF 주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되면 ETF 자금을 일부를 갖다가 끌어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삼성전자가 ADR을 갖다 상장하게 된다면 미국의 ETF, 패시브 자금을 갖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보여드린 수급에 있어서 그 격차가 아까 보여드린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보다 훨씬 낮은 PER을 갖다가 저평가된 요소 중에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굳이 맞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외인 이탈 이슈를 좀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인 지분율이 2020년대 들어가지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좀 이탈이 빨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어저께 이제 다각도 취재를 하다가 오늘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그 네. 차트를 다시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블룸버그의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PER이 어느 정도 높았다가 점진적으로 사실은 제저점에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블룸버그의 해당 그 펀드의 CEO의 얘기를 들은 펀드 매니저의 그 멘트를 달았는데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저평가 아니다.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계속 매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저평가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지난 1년부터 얼마 전까지 이란 전쟁 터지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른 건데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어떤 PER 레이시를 보면은 삼성전자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마이크론보다 더 월등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크론보다도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는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아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무엇이냐? 이 블룸버그의 그 분석이나 다른 그 기관 투자 분석을 보면 무엇이냐? 결국은 D램의 범용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은 하여튼 HBM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HBM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HBM4만 보면은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처럼 보이지만 납품했죠. 하지만 물량이 적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물량 전체가 크질 않다. 이런 것들이 HBM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사실 HBM에서는
최우선주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차익 실현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밤 사이에 메모리주들이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구글 터보컨트가 좀 계속해서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터보컨트가 여진이 있다면 금요일 날 그 마이크론이나 관련된 메모리 종목들이 떨어질 텐데 오늘 마이크론 10%, 마이크론 같은 주가 10% 떨어질까 싶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샌디스크도 7% 정도 떨어졌거든요. 암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그 투심이 안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D램의 가격이 쭉쭉 올라가다 스팟 가격입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지난주부터 뭔가 내려가는 약간 꼬리가 쳐져지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효과가 크다. 이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게 좀 흉흉하지 않습니까? 흉흉한데 어디선가는 이제 그 차익 실현에서 캐시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수익을 갖다 난 종목부터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마이크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마이크론 주가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보다 3% 내지 2% 정도 더 떨어진 이유는 SK하이닉스가 ADR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론 입장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저 태평양 너머에서 안심하고 있던 SK하이닉스가 미국 본토에 들어오는 것이죠. 경쟁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밤사이에 이렇게 메모리주들이 급락했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적인 흔들림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타겟책이 ADR 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파업을 갖다가 단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실 삼성그룹이요, 이 이병철 창업주 시절부터 문호조를 지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바로도 그렇고 다 노조를 가지고 있죠. 예, 노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사측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즘 세대들은 뭐 사실 재무제표를 다 보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아니 부서 20명인데 한 명만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가 재직하는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그다음에 거기다 캐시플로우를 쭉 보면서 이 정도는 우리한테 성과금을 나눌 수 있는데 왜 안 나눠주느냐? 이런 것들에서 그 요구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는 무엇이냐? 아니 SK하이닉스의 초봉, 대졸 초봉이 1억 5천이 됐는데 왜 1억 5천이 됐습니까? 인센티브 1억을 주기 때문에 1억 5천이 됐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 노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바이오가 사실 영업이익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처음으로 2조 원을 찍었습니다. 2조 원을 찍었다는 거를 삼성바이오 노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사측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성과금을 다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사측에서는 우리가 7%까지 올릴 수 있지만 13% 올려달라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파업으로 들어섰습니다. 파업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96%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95%가 파업에 찬성표 던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급에 대한 차이라고 여겨지는데 네. 이 부분을 사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된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노조 전체 조합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뭐 실제로 많은 직원들을 좀 상당수 대변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예, 전체 직원에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임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 중에 75%가 삼바의 이제 노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대표성을 갖다 보이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고 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14%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영업이익 2조를 올렸으면 제 주위에도 삼바 이제 직원이 있는데 삼바가 회사가 잘 되면 고충이 무엇입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저한테 거듭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겪은 그 노조 측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에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달라 이런 것이고 사측 6.2%는 뭐냐?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인상이 6.2%입니까? 해당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불구하고 삼바는 그룹이 정했으니까 그룹이 제시한 게 6.2%다. 적진 않죠. 적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에 2조 원의 영업을 거뒀는데 6%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대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원하는 방안이 뭔가요? 좀 어떤 지점에서 대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인상률 6.2%는 만족할 수 없고 여기 아까 봤을 때는 14%였던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삼바 노조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인 성장 기업이 됐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바의 가장 비즈니스 모델인 CDMO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또 다른 문제라고 표현한 게 애매하긴 하지만은 중국의 어떤 경쟁사 우시 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 바이오로직스에서 미국에서 거기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가 굳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찾아가서 우리를 갖다 대신해서 만들어주세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바의 어떤 그 매출과 영업이 더 폭증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그 노조 측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그 협상하지 않으면 이 파업에 대해서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에서도 좀 알려드렸었지만 지금 노조원들이 회사 이익이 엄청난 만큼 거기에 좀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대립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삼바의 전 사원에 대해서 평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에 외부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삼바의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폴더에다가 그게 공유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아니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면서 인사팀,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엔 피플팀이랍니다. 피플팀에는 고가산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조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거는 우리 근로자들 다른 부서인데 왜 인사팀에서 피플팀에서는 고가가 왜 이렇게 좋으냐 이런 데 불만이 같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으면 사측에서 거기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자세가 아니고 이 노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발을 하네. 근데 노조의 사무실 인터넷에 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노조원들이 사측에 대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이번에 어떤 파업에 대해서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이 그동안 무노조로 성과를 이뤘었던 삼성그룹이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 가야겠죠. 그만큼 노조 문화를 좀 제대로 정착을 시키는 것도 주가에 큰 이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들으신 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무노조를 갖다 지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016년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의 노조를 받아들이겠다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일제히 다 노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힘든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지금 세대, 아까 말씀드린 MZ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릅니다. 단적으로 어느 회사에 딱 입사를 하면 취업난이 심하니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2, 3년 정도 다닌 다음에 경쟁사로 이제 이직을 한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어떤 달라진 문화에 삼성의 사측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걸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삼바가 사실은 이 노조 때문에 생긴 어떤 후유증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삼바도 전향적으로 노조 문제를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삼성그룹 자체 이 노조 관련 리스크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노조 문화 정착만이 이 하방의 주가를 하방을 단단하게 닫아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동력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우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이 밤사이 주요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비가 밤새 좀 왔죠?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우산은 그래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한 8시 전후로 해서는 비도 좀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챙기셔야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비가 어쨌든 와서 조금 말라있던 대지가 좀 약간 좀 가시긴 했는데 글쎄요 시장도 오늘 이렇게 오랜 가뭄 끝에 살짝 단비가 온 것 같은 그런 날이 좀 될지 또 3월의 마지막 날이 좀 또 어떻게 될지 기대와 또 우려가 좀 교차를 하면서 오늘 뉴욕 시장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고유가에 불 붙인 옥석가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증권 관련된 시장 관련된 기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톱으로 가져온 이유는 아직은 분명히 이란 전쟁의 이 전황이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자세히 또 들으시고 또 기사를 또 보셨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좀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뉴욕 시장 상황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요. 아직 우려감이 좀 더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5주차로 접어들었고요. 6주차, 5주차, 4, 5주차, 4에서 6주차 뭐 이 정도.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기간이기도 하고 물론 뭐 그 기간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기는 합니다만 또 6주가 넘어갔을 경우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의 그 본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는 좀 더 악화되는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좀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만약 이번 이 이란 전쟁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정말 장기화죠. 그때는 이제 시장도 뭐 버티기 장세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버티다 이제 정말 이제 패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글로벌 시장도 이란 상황이 어떻게 좀 종료되는지에 대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뭐 그 상황은 모르지만 전쟁 상황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일 게 뭐겠느냐? 결국은 숫자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들일 것이다. 그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한 달 전 대비해서 영업이 이거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라고 한다라는 건 이제 3월 이제 2월이니까 이번 3월에 이란 전쟁 상황 때문에 유가가 좀 올랐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익 전망치를 좀 추정을 한 겁니다. 보면 빨간색이 당연히 이익 증가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섹터일 테고 이 파란 색깔이 떨어지는 섹터죠. 보십시오. 석유, 가스, 전자장비, 뭐 기기, 반도체, 또 장비, 증권.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공운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송료, 비행기로 운송을 하는 거니까 항공업이랑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떨어지는 데를 보면 뭐 광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에너지 서비스 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어떤 그런 끝단에 있는 후방 산업이죠. 그쪽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급등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이 어쨌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정상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제 평균 회귀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좀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되고 또 반면에 회복이 더딜 수 있는 그런 sek터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런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들어가 보면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되는 종목들이 또 있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잘 흔한 말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정이 됐을 때 그런 종목들은 뭐 미리 선취매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때 좀 빠르게 추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사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표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역시 대표적인 건 우리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타, 삼성전자 어제 1%대 후반, 하이닉스는 좀 많이 떨어졌죠. 좀 줄이다가 다시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지금 뭐 주가에 관계없이
이익 추정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요즘에 계속 이익 추정치 리포트들이 나오던데요. 뭐 사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합쳐서 1분기에 70조가 넘을 거다라는 영업이익이 그런 전망들이 지금 무게가 점점점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으로는 뭐 합쳐서 500억대 이상 될 수 있다. 내년에는 뭐 600억대, 700억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올해 1분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그렇게 올해 연간 또 내년까지 이익 추정치를 좀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분기점이 될 텐데 그 1월 1분기가 지금 한 40조 이상 합쳐서 70조 이상의 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그래프는 좀 보셔서 아시겠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뭐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어떤 투자 전략에서는 뭐 역시 이 부분도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 18%, SK하이닉스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두 종목 다 20% 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20% 가까이 좀 떨어진 거죠. 보통 20%를 넘어가면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처럼 이 두 종목도 이제 조정장에 진입이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것이냐. 삼성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분명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 좀 하고 있고요. 4월 7일인가요? 삼성전자 1분기 잠재 실적 발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앞서 말씀대로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개선 쪽으로 가준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1분기 잠재 실적 발표 또 그게 시장 예상치대로 40조를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또 좀 달라질 수 있든 바람이 좀 결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속사를 좀 분석한 그런 기사가 되는데 만년 저평가 탈출할래 땅값 다시 매기는 기업들래. 원래는 이런 기업들이 이 만년 저평가를 즐겼죠. 또 만년 저평가를 사실은 조장을 했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만년 저평가가 불가능한 이제 세상이 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만년 저평가를 유지를 했다가는 이제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상황이 계속해서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올해 자산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 기업들입니다. 6개 회사가 좀 공시를 했고요. 그 전 회사들까지 하면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는 한마디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이 되겠죠. 땅,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의 가치를 실제 시세에 맞게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든 회사가 이데일리 기사에서 사례를 든 회사가 한창제지, 뭐 서부 T&D 뭐 이런 회사들인데 한창제지가 양산에 있는 공장을 재평가를 했더니요 장부가가 256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55억으로 평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거의 뭐 3배가 넘게 뛴 거죠.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회계장부에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회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좀 없다 얘기가 되는 거고 서부 T&D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자산주로 거론이 되고 주가도 이것 덕분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땅 그 가격 자산 재평가가 합쳐서 보니까 2,380억. 이게 이제 기존의 장부가 대비해서 이제 차익만 2,500억이 넘게 이렇게 2,300억이 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다시 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저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 가치 차액들 이렇게 쭉 평가가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게 서부 T&D였고 만호제공이라는 회사도 차액이 무려 2,100억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360억으로 평가받던 이 회사의 토지가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2,500억짜리 금싸라기 땅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의도적인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공시를 하고 재평가를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이제 수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 그 제도 개선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숨기고 있거나 낮추고 있던 뭐 소위 말하는 주가 누르기 법 어떤 그런 식의 작업을 해오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리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거의 가치가 없던 시장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종목들이 새로운 어떤 자산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께서 좀
아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신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넥스트죠. 이란 전쟁 이후에 넥스트를 생각을 할 때 또 괜찮은 투자 어떤 방향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솔루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중 2조 4천억 하기로 했고요. 주가가 뭐 급락을 하다가 어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36,600원을 조금 올랐죠. 어제 같은 날 조금 오른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떨어졌다라고 유중에 대한 그런 악재로서의 영향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또 그 사회이사들까지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팔지 않겠다, 뭐 사겠다, 또 뭐 지분 매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영진들 주식도 사겠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2조 4천억의 돈을 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 또 방법은 하필 유상증자냐, 그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어떤 여론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북미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 워낙에 적자가 누적돼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영진의 뭐 물론 100%다 경영진의 뭐 잘못은 이렇게 아주 딱 재단에서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이제 이거를 주주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이 주가가 결국 이제 시장의 이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를 나타내는 걸 거기 때문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주가가 좀 어떤 식으로 갈지 이번 주 오늘 내일 좀 더 중요한 또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밤사이에 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메모리주 반도체 단위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선물 시장이요 거의 야간 선물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유가 관련 이슈들은 노이즈를 만들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 발언도 주목을 끌었고요.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이슈들이 있었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자꾸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전날 그 노무라 쪽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파월 의장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언급이 된 건 아니지만 뉘앙스 상에 좀 묻어 있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급락이라는 게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급락을 한 거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피벗을 해가지고 돈을 풀어내면서 전체적인 부양을 위한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경기가 후퇴하거나 침체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네.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 쪽이 다 빠졌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고민 아닌 고민 지점에 서게 되는데 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반도체 쪽에 주도주였었던 엔비디아는 먼저 빠졌고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차기 주도주라고 했었던 알파벳 역시도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낙폭이 컸고요. 네. TSMC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었었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덜 빠진 데다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현물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주말 사이 또 나왔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또 노이즈까지 겹쳐지면서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이 터보컨트 이슈를 좀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보세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는 이거 터보컨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진지하게 볼 의미가 크게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센티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불안한데 사실 마음이 불안한데 옆에서 쿡 찔러버리면은 그냥 그 오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이 좀 더 강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딥시크 파문 때 딥시크 파문 나왔을 때 엔비디아 끝났다, GPU 더 이상 뭐 확장 안 될 거고 이러면 이번 사이클 끝나는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 수요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라면은 이게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기술은 계속 진보를 하는 거고요. 그 진보하는 가운데서 MP3의 그 음원이라든지 또는 뭐 화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상 같은 거 압축하는 기술 같은 거 늘어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쪽 산업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산업이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많이 오른 데다가 심리가 불안한 데다가 투자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가장 덜 빠진 쪽에서 또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의 패턴이긴 하지만은 보통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마지막에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이란 전쟁이 확전될 때도 메모리주들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게 지금 드디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란 전쟁도 벌써 한 달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뭐 그동안 한국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뭐 정신 없었죠 보면은. 그랬죠. 네, 환율이 굉장히 지금.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정도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뭐 네. 서킷이 거의 매번 수시적 걸리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은 장세였었는데 이랬던 이유가 사실은 많이 빠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기대감을 가지고 펀더멘탈 기대감을 가지고 사들어오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AI의 노이즈가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계속 강하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네. 한국인들은 밸류가 싸니까 하고 계속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팔아대는 네.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편하지 않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 나고 그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연초에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한 점은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원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환이 어쨌든 이머징 통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축 통화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급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4월 달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불안정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이게 좀 고민 지점인 게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4월 6일 시한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권한이 이 미국 의회에 있고 대통령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2달입니다. 그리고 철군까지 감안했을 때 3달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예산을 더 달라고 이제 추가 지원을 더 달라고 지금 300조를 요구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은 트럼프가 어저께 한 말처럼 협상 안 되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초토화를 철수하겠다. 시키겠다.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게 이제 임박한 건가? 좋은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금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펀더멘탈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셔가지고 미국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최악이었던 상황만 연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4월 달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또 이게 기존의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트럼프가 워낙에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예측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 부분을 섣불리 예측했다가 또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크 아웃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주요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걸 무작정 기존 논리를 들이밀면서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은데 지금 시각 1,516원이네요. 어제는 1,520원을 돌파하는 국면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좀 언제 진정이 될까요? 좀 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개입해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금융위기적인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우리 지금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윗비라고 하는가요? 그 국제지수 편입하는 네.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경제 전체가 센티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원화 약세가 이렇게 심한 거는 비산유국이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비산유국인데 일본은 그래도 준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위험 회피 심리가 나올 경우엔 그래도 일본은 엔화가 이제 방어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측면에서 이 동북아 3국에서 위안화, 엔화는 비교적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네. 우리가 좀 치명적이기보다는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이거는 좀 결국에는 이제 종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펀더멘탈로 보면은 지금 1,500원대 이상은 굉장히 좀 과한 측면은 그렇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네,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좀 수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3거래일 연속 계속 코스피에서 좀 사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개인 혼자 이 급락장을 지탱하는 장세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전쟁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은 당연히 주식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딜레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에도 선물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은 매도 일변도였었고요. 계속해서 매도 쪽이었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전쟁을 알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나고 나서 봤을 땐 싸게 잘 사는 거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핵심주,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외인 수급도 참 걱정이 많은데요. 뭐 하루도 들어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외인들은 좀 언제쯤 귀환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징이 문제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 빼기가 제일 좋은 나라죠. 네. 황금성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유난히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쟁 상황이 어떤 종식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외국인들은 급하게 적극적으로 다시 턴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외인 수급이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외인 매도세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떨어질지 뭐 지금이라도 반도체주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PER이 6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 뭐 이익이 연속성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연속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지금 편안하게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포지션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이걸 추가로 사는 부분에서는 야 여기서 내가 산다고 했었을 때
편안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비싸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저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방어적으로 좀 싸게 사는 전략은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는요,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게 뭔가 주가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와야 시장이 만족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시장은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AI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까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또는 클라이맥스를 찍는 모습이 이번 주간에 나오면서 실적 구간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진다면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실적이 40조 이상이 나온다 해도 네. 그게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 많이 좀 서프라이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를 뭐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시장의 센티가 워낙에 지금 네. 전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코멘트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2차 전지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도 코스닥이 3% 하락하는 와중에도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방어를 잘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나홀로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일단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전기차, 그다음에 ESS와 관련된 부분이 대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또 갑자기 종전과 관련된 게 구체화되면서 유가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일종의 그 순환매의 어떤 한 패턴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주들도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그런 국면이더라고요.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친환경, 그다음에 원자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더 매력적인 곳은 어디라고 현재 보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글로벌하게 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원전 쪽의 비중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네. 밸류체인의 구축이 그래도 가장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갖춰져 있는 쪽은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풍력 태양광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내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의 어떤 분포 상황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원전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좀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이제 또 소비주도요, 전쟁 이후에 또 새롭게 좀 정책 부양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의 좀 핵심적인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은 사실은 소비주 해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지금 센티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잖아요. 네.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투자 도피처를 찾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종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하셨다가 이 부분이 구체화가 됐을 경우에 네. 오히려 기존 주도주들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이쪽은 상당히 좀 개별주 이슈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죠. 바이오주 앞으로의 4월 달 동안의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대 이제 우려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크게 휘둘리는 것보다는 센트적인 문제가 되게 강하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각종 학회라든지 이벤트들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4월에서 6월이 괜찮았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신차 국내 출시가 좀 임박했다고 하네요. 관련해가지고 좀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전기차 테마주 쪽에 좀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신차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전기차 쪽보다는 2차 전지는 ESS 쪽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ESS 밸류 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아, 역시나 중심은 ESS에다가 두고 봐야겠네요. 근데 또 이제 주요국들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한번 좀 부활하는 기조잖아요. 이게 또 실제로 판매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수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는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배력을 가져가려면 유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정도 현재는 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서는 역시나 ESS를 핵심 축으로 놓고 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 3%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방어적인 투자 전략 이어서 마켓나우 일부에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